네, 그러면은 저 오늘도 또 이렇게 성의 없이 그림판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우선 두 가지 파트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파트는 여러분이 그 생성 AI라든지 이런 LLM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앱이 있어요. 그리고 LLM이 있습니다. LLM한테 뭔가를 이렇게 물어봐서 답변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그냥 API를 쓰는 거예요. 그쵸? API는 뭐 챗GPT나, 뭐 오픈 AI API나, 뭐 클로드나, 뭐 제미나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다양한 API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키값을 넣고서는 질문을, 프롬프트를 던지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소통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를 쓰시면서 이제 약간 얘는 좀 요렇네? 쟤는 좀 저렇네? 하는 거를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예전에 BERT라는 그 뭐지 인코더 온리 모델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전에 잠깐 인코더 얘기 나왔으니까 트랜스포머 한번 다시 짚고 갑시다. 트랜스포머는 뭐다? 인코더랑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요 인코더가 하는 거 뭐다? 들어온 인풋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가지고 막 파라미터에 막 곱해보고 더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이해하는 아이다. 이해. 디코더는 뭐다? 할 말을 생성하는 애다.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나 할 말 만들 거야. 그래서 토큰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그럴듯하게 올 말이 뭘까? 그 다음에 제일 그럴듯하게 올 말이 뭘까? 하고 생각하는 애가 디코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구글의 BERT가 인코더 온리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번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Generative Pre-trained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생성하는 미리 훈련된 트랜스포머 이게 챗 GPT 약자거든요. 그래서 GPT는 뭐다? 생성하는 애다. 그냥 그럴듯한 말을 씨부리기만 하는 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인코더가 그래서 들어온 인풋을 그냥 막 철저하게 분석해서 의미와 형태소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애다 보니까 저는 약간 제미나이는 분석적이다? 뭔가 약간 좀 더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하고 되게 분석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로드는 사실 저는 아직 얘 캐릭터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GPT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추측하건데 이제 말을 만들 때 제일 말이 뭐가 올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올 그럴듯한 말들이 이제 정해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첫 마디를 막 좋아, 훌륭해, 네 생각이 정확해, 뭐 이런 식으로 긍정의 말로 시작하게 약간 훈련이 된 것 같고 뭐 그런 식의 좀 특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이제 기술 스택에 따라서 GPT가 잘하는 거랑 제미나이가 잘하는 거랑 클로드가 잘하는 거랑 또 좀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을 쓰고 있는데 일렉트론 관련 질문을 하면 GPT는 그냥 전형이고 클로드가 꽤 잘 알고 제미나이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만 쫙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델마다 좀 특징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API로 우리가 묻고 답할 때는요. 사실 GPT면 오픈 AI API만 쓰고 클로드면 클로드 API만 쓰고 제미나이면은 제미나이 API만 쓰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불러오는 방식이라든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명령어 같은 게 프롬프트라든지 템퍼러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귀찮으니까 야 내가 딱 한국말로 야 하고 딱 했을 때 야 GPT 하면 GPT가 딱 나오고 야 클로드 하면 클로드가 딱 나오고 야 제미나이 하면 제미나이가 딱 나오고 이렇게 한마디만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얘네들이 기어 나오게 해주면 안 되냐라는 게 바로 MCP입니다. 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건데요. 이거 되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USB-C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SB-C가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오든지 그냥 딱 꽂으면은 그대로 그냥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요거 그냥 포트는 모양이 똑같고
여기에다가 GPT를 꽂아두든지 클로드를 꽂아두든지 제미나를 꽂아두든지 나는 받아들이는 입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똑같은 걸 사용하는데 다른 모델들을 불러올 수가 있다. 이게 바로 MCP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플러그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MCP의 원래 역할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공통 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모델들을 API를 그냥 쉽게 불러올 수 있게 한다. 이게 원래는 MCP의 역할인데요. 이제 우리가 클로드 MCP가 이제 기왕에 불러오는 거 이거랑 이거랑 이것도 하게 해주자 하면서 USB-C에다가 막 뭐 충전 기능도 붙이고 막 뭐 이게 뭐 플래시 깜빡깜빡하는 것도 붙이고 막 이것저것 기능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MCP만 있으면 LLM 다 쓰는 거 아니냐? 약간 이게 유틸리티가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MCP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모델을 데려다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쓰는 언어 딱 하나로 그냥 부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모델에 맞는 언어가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언어로 말하면 그 모델이 알아서 답을 하는 이런 게 바로 MCP의 역할이에요. 이제 클로드 MCP 같은 경우에는 기왕 이거 하게 해준 거 그냥 그 모델에다가 프롬프트 넣고 뭐 그다음에 뭐 약간 이렇게 체인 툴 같은 거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뭐 그런 것까지 뭐 그냥 뭐 계산기 조금 해주고 웹 스크래퍼 같은 것도 그냥 좀 붙여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기능을 확장을 시켰어요, MCP에. 그래서 이제 클로드 MCP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MCP가 아니라 MCP에다가 유틸리티를 좀 붙여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MCP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되게 황당한 어떤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개발자분들이 제가 이제 랭체인으로 렉 테크닉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렉은 완전 끝났어. 이 지금부터는 MCP야.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아니야, 지금부터는 A2A의 시대야.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 다릅니다. 이 LLM 생태계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좋고 이제 뭐의 시대는 끝났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MC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모델을 그 모델의 언어에 맞추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언어 하나로 그냥 다 불러와서 쓸 수 있게 하는 USB-C 같은 아이다. 그 다음으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클로드 MCP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뭐 계산기라든지 웹 스크래핑 같은 거를 기능을 붙여서 유틸리티를 조금 강화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가 랭체인이나 랭그래프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든지 렉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쓰는 거냐? 우리 지난 시간에 렉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엄청 이제 양이 많은 문서 같은 거를 넣어서 LLM한테 처리를 시키고 싶은데 우리는 뭐다 컨텍스트 윈도에는 항상 제한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컨텍스트 윈도는 토큰을 언어로 환산을 했을 때 A4 용지 한 30장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논문 써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100장, 뭐 한 1000장 넣어서 그냥 돌려보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각각의 그 내용을 자른 다음에 일단 어떤 분기점을 가지고 자른 다음에 그 내용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여기 안에 뭐 있어요? 라는 태그만 딱 붙여가지고 그 태그를 먹여주는 방식. 그럼 그 태그를 먹여서 거꾸로 이제 LLM이 그걸 필요한 것만 딱 들춰봐서 다시 돌아가서 원래 내용을 참조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렉 테크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렉 테크닉을 쓰기 위한 그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현재로선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랭체인이나 랭그래프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MCP랑 레그랑은 뭐 상반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엄청 이렇게 커다란 컨텍스트를 가지고 LLM한테 돌리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적당하게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나중에 원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한 벡터 DB에다가
임베딩 형태, 임베딩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그 토큰화 한 다음에 숫자 붙이고 그거를 벡터화 한 거. 그 벡터 DB에다가 임베딩 뿌려주는 게 렉이라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컨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느 모델을 쓸까 했을 때 내가 야 하면은 그냥 GPT, 클로드, 뭐 제미나이 뭐 알아서 그냥 달려오게 해주는 그게 바로 MCP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는 렉이랑 MCP를 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랭체인이랑 랭그래프 같은 경우는 렉 테크닉뿐만 아니라 약간의 이제 메모리라든지 메모리 캐싱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좀 더 붙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A to A, agent to agent. 이거는 또 뭐냐.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약간 성질이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LLM 앱을 쓸 때는 가장 간단한 거는 일회성의 프롬프트를 넣어요. 그리고 답변을 받아요. 여기서 딱 끝이 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더 복잡한 그 일들을 처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어떤 그 회의록을 주고서는, 회의록이 아니라 어떤 그냥 뭐 통째로 녹음해가지고 받아쓰기를 한 거를 딱 주고 회의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회의록을 받고 나서 여기서 일이 끝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의록에서 코드를 추출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관리하는 뭐 아사나라든지 먼데이 같은 그런 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이거를 각각 담당자들한테 notification, 그러니까 알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태스크는 별개의 태스크거든요. 사실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을 때 프롬프트 주고 받고 이거는요, 태스크 단위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태스크가 하나냐, 두 개냐. 물론 프롬프트 하나에다가 야, 이거 회의록도 만들고 뭐 요약도 해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그거를 뭐 두 개를 동시에 하긴 하지만 태스크가 하나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태스크가 회의록을 만들어줘. 그리고 그 회의록에 기반해서 그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각 담당자한테 알려줘. 이 태스크가 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태스크 하나를 처리하는 에이전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회의록을 처리한 에이전트와 소통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회의록에서 내가 받아와서 투두를 이렇게 할게. 이렇게 다른 에이전트가 서로 소통을 해서 협업을 하는 거. 그래서 좀 더 복잡한 그 복합적인 여러 태스크가 모여있는 하나의 태스크를 완성시키는 거. 그게 바로 A2A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에이전트가 야, 회의록을 봤는데 누가 누구한테 무슨 일을 해줘야 되는지 투두가 명확하지 않아 라고 원래 회의록 에이전트한테 다시 피드백을 줘서 회의록 에이전트가 다시 받아쓰기한 내용을 보고 회의록을 수정을 하고 다시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의 소통을 계속하면서 그 작업물을 더 개선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2A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하나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딱 물어봤어, 답했어.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어봤어, 답했어, 답한 걸 가지고 또 물어봤어, 뭐 했어.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 답했어. 이거가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태스크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작용하는 좀 더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에 에이전트 단위로 끊어서 하나씩 태스크를 시키고 그 에이전트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랄까요? 아웃풋을 개선해 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쓰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2A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렉 테크닉이랑 MCP랑 병행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받아쓰기 한 거 1시간 분량이면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시간 분량을 자르고 잘라서 그 자른 부분에 대한 메타데이터 태그 같은 거를 딱 붙여서 야, 요 자른 부분 안에 무슨 내용 있어. 이것만
LLM한테 매겨준다. 그런데 내가 이걸 돌려보니까 회의록 써주는 거는 아무래도 GPT가 제일 잘하더라. 그러면은 MCP야, GPT 불러줘. 그래서 MCP를 통해서 GPT를 딱 불러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회의록을 만들어줬는데 GPT가 MCP를 통해서. 그런데 이 회의록을 가지고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각 담당자한테 나눠주는 거는 아무래도 클로드가 훨씬 잘하더라. 이제 이 회의록 가지고 여기 MCP를 통해서 야 MCP야 클로드 불러줘. 그러면은 클로드를 불러와서 이제 투두 리스트 만들고 각 담당자한테 알림을 주는 거. 여기를 이제 클로드한테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렉 테크닉이랑 MCP랑 A2A를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좀 더 복잡한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업무 수행 같은 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요. 전부 다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는 좋은 툴들이에요. LLM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써먹어서 더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일들을 잘 처리하도록 써먹을 수 있을까에 관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냥 요즘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냥 API로 부르는 거랑 MCP랑 RAG랑 그다음에 랭체인 왜 써야 돼요? 아니면 A2A 뭐예요? 여기까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었어요.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 해볼까 하는데요. 괜찮으시죠? 근데 뭐 오늘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프롬프트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쓰고 잘하는데 뭔가 한계가 느껴진다. 뭔가 한계가 느껴지는데 이거 말고 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자, 기본적으로 LLM은요, 프롬프트를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게 되어 있는 애예요. 그죠? 그런데 프롬프트 말고 LLM을 어떻게 더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뭐 LLM을 가지고 그냥 프롬프트 조정을 할 거냐, 렉 테크닉을 쓸 거냐, 아니면은 파인 튜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아예 그냥 학습을 새로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의 선택지가 있을 건데요. 실제 여러분 실무에서 처음 를 쓰다가 이거는 렉으로 컨텍스트 관리해야겠다 하고 렉 테크닉을 쓰다가 그러다가 씨 이거 아무래도 좀 약간 파인 튜닝을 좀 해야 되나? 가중치만 조금 조정할까?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가서 아예 그냥 이제 프롬프트와 그 업무 수행의 쌍을 학습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어떤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적합할까?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생으로 학습을 시키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경우냐?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LLM이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뭐냐? 학습한 적이 없다. LLM이 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GPT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말씀드렸는데 Pre-trained예요. Pre-trained. 미리 학습된. 그 미리 학습을 한 적이 없는 건 뭐다? 모른다. 근데 어떤 것들을 미리 학습한 적이 없을까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비데이터적인 뭐랄까요? 그쵸, 정보들. 예를 들면 우리 몸짓 아니면은 그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조, 액센트 이런 거 데이터로서 남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스피치 투 텍스트 해가지고 남길 수는 있는데요. 어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감정, 표정 이런 것들 비데이터적인 정보는 LLM이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로 남길 수가 없는 것들은요. 뭐 하다못해 뭐 바람이 불고 오늘 뭐 비가 왔고 햇살이 따갑고 이런 것도 얘는 몰라요. 우리가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하면 알겠지만 실제로 감각으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비데이터적인 정보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너무 마이너한 정보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아마존 밀림에 한 부족이 사는데 부족의 총 인원이 50명. 그리고 여기 이 부족만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이거 GPT 알까요?
아마 한 번도 학습한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 학습을 하는데 학습을 하는 것도 다 GPU 돌려야 되고 다 돈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우선순위, 비즈니스적인 우선순위. 그리고 세상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LLM은 뭐다? 불특정 다수의 그것도 돈 많은 경제권을 우선한다. 유료 결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상에 아직도 3분의 1의 사람들이 뭐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가 전혀 없다는 말을 들을 때, 진짜? 하지만 사실 진짜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왜냐? 우리는 인터넷을 쓰고 있으니까. 인터넷을 못 쓰는 사람들이 보이겠어요? 여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그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적당히 한 7, 80% 정도 먹혀 들어갈 만한 모델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유료 전환을 했을 때 돈을 써줄 만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을 우선시한다. 뭐겠어요? 그냥 미국, 영국, 뭐 유럽 이러고 이제 뭐 한국, 일본, 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없어요 생각보다. 어쨌거나 그건 거를 우선시 하다 보니까 어디 저기 아마존 밀림에 50명밖에 없는 부족이 쓰는 언어 같은 거 이런 거 모른다 이거죠. 근데 이게 되게 극단적인 예인데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진짜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장님이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 이런 거 LLM 모르겠죠. 그죠? 뭐 약간 스테레오 타입을 해가지고 이런 조소기업의 어떤 사장님이 맨날 이런 소리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약간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딱 거기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한 정보는 모른다. 그 다음으로 오픈되지 않은 클로즈 소스의 정보는 모릅니다. 자, 어떤 뭐 일본 기업이 있어요. 한 100년 동안 어떤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그게 전부 다 간의 수공업이고 다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도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모르겠죠.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도장 공정이 극비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공장 견학을 할 때도 공정만 쫓아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거 못 보여준다고. 그러면은 보여준 적이 없고 데이터화 되지 않았고 그런 폐쇄적인 정보는 당연히 배우지 못했겠죠.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한 기업의 특허에서 LLM을 사용하려고 하면요.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얘는 불특정 다수의 적당히 맞는 답을 알려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회사에서만 쓰이는 진짜 완전 특정 용어, 특정 과정, 특정 문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요, 생으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supervised fine tuning이라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요. 자, supervised fine tuning은 뭐 하는 거냐면요. 프롬프트랑 예시 답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LLM한테 매겨줘요. 야, 이 프롬프트 이렇게 들어오잖아? 너 예시 답안 이렇게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LLM한테 이거를 다 학습을 하나하나 시켜줘요. 이게 슈퍼바이스 이유인 게, 이렇게 슈퍼바이스는 이제 뭐가 맞는지 아닌지를 인간이 가르쳐 준다는 뜻이거든요. 예시 답안을 주는 거예요. 야, 요렇게 하는 게 좋은 답안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LLM한테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LLM에도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미스트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요. 라마라든지 이런 애들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뭐 일반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고, 그게, 업계 표준도 아니거니와 정말 우리 회사에 정말 딱 맞게 이것만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학습을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비슷한 걸로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프롬프트를 되게 다양화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뭐 이런 지시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지시가 올 수 있어, 저런 지시가 올 수 있어, 저런 지시도 올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좀 유니버설하게 가르치는 건데, 스펄 파인 튜닝이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domain adaptive pre-training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제 어떤 특정한 업계에 관해서, 자, 이 업계는 뭐 이런 업계고, 여기에 관한 용어들이 이렇게 쫙 있어. 그리고 이 업계는 특이하게 말끝마다, 뭐,
양을 붙이는 그런 관행이 있더라. 그럼 너 무조건 이제 지금부터 양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 그 양 말 안 했어? 그러면 혼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업계 스페시픽하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태스크 어댑티브 프리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그 DAPT랑 비슷한데요. 업계 스페시픽한데 이제 라벨을 안 붙여요. 업계 라벨을 안 붙이고 태스크 라벨을 붙입니다. 야, 이메일 써줘. 업계 상관없어요. 이메일 써줘. 이랬는데 포맷이 막 이따위야? 야, 너 지금 이메일 여기 제목 쓰고 말이야. 여기다 먼저 이그젝 서머리 쓰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뭐 하면서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가르쳐 주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로 그 LLM이 알 수가 없고 입수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은 가르쳐야만 돼요. 이거를 안 가르치고 그냥 어떻게든 제네럴하게 되겠지? 라고 하면은 원하시는 쓰임새가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업계에 딱 맞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못하는 거죠. 되게 신기할 정도로 LLM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계속 일본 기업에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 기업도 한국처럼 보고서를 쓸 때 뭐뭐 할 예정, 뭐뭐 할 계획, 뭐뭐 작성 중 이런 식으로 명사로 딱딱딱딱 끝내거든요. 근데 일본 기업에 되게 많은 경우가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국어로 제가 보고서를 GPT한테 쓰게 시키면 뭐뭐 할 계획, 뭐뭐 할 예정, 뭐뭐 작성 중, 뭐뭐 실행 중 이런 식으로 잘 쓰는데 일본어로 시키잖아요. 그걸 못해요. 무조건 데스마스를 붙이거나 다까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끝에 명사 이거 두 가지 딱 두 개로 꺼내는 그 보고서체 써줘. 이거를 제가 몇 번이나 시도를 해봤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못 배운 거예요. 이거 배우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정말로 배우지 않은 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배우지 않은 거, LLM한테 배우지 않은 거를 뭐 매직처럼 꺼내와라? 그러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풀 트레이닝 같은 거가 뭐 그것까지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야 돼요. 필요하면.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정말 그렇게 생으로 진짜 데이터 학습까지 시키지 않고 적당히 있는 이미 있는 LLM을 잘 좀 이렇게 조정해서 써봅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파인 튜닝 영역이죠. 파인 튜닝에도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트랜스포머 가지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페프트라는 A입니다. 페프트, Parameter Efficiency Fine Tuning이에요. 자, 이 페프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내가 오늘 옷을 입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토큰화라는 거는 뭐였어요? 의미와 형태소별로 다 잘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옷을 입었다. 이게 다 잘려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런 다음에 얘한테 뭐예요? 임의의 숫자를 붙여요. 뭐 1270, 180 뭐 이런 식으로 붙여요. 그런 다음에 얘네를 뭘 한다 하고 그랬어요? 벡터화를 시킵니다. 벡터화. 임베딩을 만들어요. 자, 챗GPT 같은 경우엔 12,880차원. 그래서 이게 벡터가 뭐다? 주소라 그랬어요.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뭐시기 몇 번지 무슨 로 어디 집 누구지 무슨 방 어디 구석 뭐 남쪽 구석 뭐 아래 창가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주소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12,880차원이 있는 거예요. 주소를 붙이는데 엄청 세세하게 붙이는 거죠. 이게 그 말들과의 관계성이라든지 그 형태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런 걸 문맥까지 다 고려를 해서 최대한 비슷한 애들이 비슷한 곳에 모이도록 주소를 잡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벡터화입니다. 실제 이게 12,880차원 공간에 이제 콩알을 쫙 뿌려놓고 이제 그 비슷한 콩알들끼리 최대한 묶이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12,880차원의 벡터를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곳에서 이 벡터들을 하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걸 하는데요. 이제 LLM은 기본적으로 벡터랑 행렬 연산을 해서 이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800차원의 벡터가 딱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다? 이제 얘네들을 곱할 수 있는 행렬들. 이 행렬들이 파라미터입니다. 자, 그럼 12,800
차원의 벡터를 곱하려면요. 이제 적어도 행열이 12,880 곱하기 12,880이 돼야 돼요. 이제 곱셈이 잘 안 되려 그러는데 그러면 한 1억 개 되나요? 네, 한 뭐 1.5억 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1.5억 개 숫자가 들어가 있는 행렬을 이제 곱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곱하고 그다음 더해봐요, 막. 서로 더해보고 그다음에 숫자가 좀 이상해진다. 그러면 노멀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우리 정규 분포에다 딱 들어오게 하는 거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규 분포에다가 딱 다시 잘 들어가게 그 표준화 시키고 그다음 또 곱해보고 더해보고 이런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너무 많잖아요. 이 연산 한 번 할 때마다 12,080 차원의 벡터에다가 1억 개의 파라미터를 곱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요. 한 100번 해요. 100번 넘게 해요. 되게 많아요, 파라미터. 파라미터 왜 얼마 전에 그 딥시크가 몇 개라 그랬죠? 40억 개? 네, 40억 번 해요. 그러니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연산을 다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어떤 꼼수를 썼냐면요. 원래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12,880 있으면 그 마중물로서 나와주는 파라미터가 이쪽 가로 12,880, 세로 12,880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크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허깅 페이스에서 야, 이거 파라미터가 너무 많은데 우리 그냥 요만큼만 하면 안 되냐? 왜냐면 어차피 행렬 곱은 이런 식으로 곱하거든요.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세로로 변환하면서 곱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없애버리고 요 뒤에 있는 애들 예, 잠깐만요. 이게 왜 잘 피기가 안 되지? 네, 여기 뒤에 있는 애 다 없애버리고 여기 딱 제일 앞에 얘네들만 있으면 어쨌거나 곱이 되잖아. 요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름이 parameter efficient. 네, 파라미터를 절약했다고요. 딱 제일 앞에 여기 곱할 애들만 딱 남겨놓자. 얘네들 없어. 없고 딱 여기만 있으면 어쨌거나 곱은 되잖아. 요런 식으로 만든 게 페프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라이브러리고요. 이렇게 파라미터를 딱 절약해가지고 여기만 곱해서 요 파라미터를 조정해 볼 수 있게끔 한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이제 이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줄이냐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줄이거나 곱을 하냐에 관해서 이제 어댑터가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로라랑 큐로라예요. 이제 얘네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제 파라미터를 곱하는 형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굉장히 로라 같은 다른 어댑터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써 있는 지금 뭐 프리픽스라든지 IA3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로라가 제일 유명한 이유가 되게 정말 전체 파라미터의 한 5% 정도만 건드리거든요. 로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까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 프롬프트랑 모범 답안 쌍 주고서는 다시 시키는 것만큼 성능을 내요. 놀랍죠? 그래서 얘네들이 로라 같은 애들이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여기서 멀티헤드 어텐션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조정이 불가능한 애들이라 그랬어요. 원래 있던 파라미터에 다 집어넣어서 곱을 해보고 들어온 임베딩을 이해하는 걸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feed forward 차원에서는 파라미터가 가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들어온 인풋에 따라서 내가 숫자를 이렇게 조정해보면서 아 요런 애들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과정인데요. 여기다가 아주 일부 한 5% 정도 변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가지고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잠깐만 나는 A랑 B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곱해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거리가 머네? 그러면은 이 A는 C에 더 가깝나? 아니면 내가 파라미터를 조정할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되게 더 얘기하면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학습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를 한 진짜 전체 파라미터의 한 5% 정도를 딱 주고 그걸로 이제 이 파라미터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파라미터가 임베딩에 관한 정보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태그 같은 것도 붙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지금 뭐
발전소 관련한 거야. 그럼 발전소 관련했을 때는 요렇게 파라미터가 정렬이 되면 참 좋구나. 이런 거를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어떤 모델이 와도 나중에 어떤 모델이 와도가 아니고요. 이제 발전소 관련이다. 그러면 이 로라에 기억된 파라미터를 꺼내서 쓰는 거죠. 어쨌거나 이 로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론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실제로는 그냥 파이썬으로 몇 줄 코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생각보다는 실제 쓰실 때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론을 조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론 설명 드린 이유는 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어댑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저기 하니까 자, 빨리빨리 나머지도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그 다음에 디코딩이 아까 말씀드린 게 뭐라고 했냐면은 디코딩은 말을 만들어내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 들어온 애들을 다 처리해서 이해한 다음에 이제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니까 딱 그 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딱 들어온 토큰들을 보고서는 이 다음에 이런 토큰들이 올 것 같아. 토큰들 후보를 쫙 세운 다음에 이 토큰이 확률이 얼마나 되고 이 토큰이 확률이 얼마나 되고 하는 확률 분포를 쫙 만들어서 거기다 토큰을 다 뿌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확률이 제일 높은 애를 선택. 그러고 나서 또 다음번 토큰을 이제 막 후보를 막 이제 몇억 개를 주는 거죠. 이런 후보들이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볼 때 확률이 제일 높은 건 얘인 것 같아. 걔 선택. 그러고 그 다음 토큰. 또, 이제 여기서는 이만큼 토큰, 내가까지 왔어. 그럼, 오늘? 어제? 옛날? 뭐 이렇게 해서 토큰들이 쫙 있는데, 이제 들어온 인베딩을 봤을 때는, 오늘이 제일 맞는 것 같다. 확률 딱 봐가지고, 그걸로 선택. 그렇게 해서 말을 이제 하나하나 내가 오늘 뭐 학교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코딩이 하는 영역인데요. 이 디코딩 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확률 분포를 만들 때 확률을 한쪽에 치우치게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 유저가 현재 얘기를 하는 거니까 최대한 옛날에 관련된 단어들을 전부 다 확률을 낮춰.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 유저는 지금 발전소 관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전혀 관련이 없는 뭐가 있을까요? 뭐 어디 네일샵 이런 얘기는 전부 다 확률을 낮춰.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확률 낮춰줘 하는 게 prefix constraint decoding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 말을 만들 때 있어서 야, 이런 말들은 네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이 말들은 상관이 없는 말들이야 라고 의도적으로 확률 분포를 조정하는 거. 이게 prefix constraint decoding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여기 softmax나 linear 단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들을 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스트릭트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tree based biasing인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얘는 아예 이런 단어만 써가 정해져 있어요. 단어집을 줘요. 딱 단어집을 주고 야, 이런 단어를 네가 무조건 써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랑 벗어났다 탈락. 그러니까 이제 확률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트리가 감시를 해요. 야, 이거 단어집에 없는데 너 탈락.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확률 높은 애를 고르겠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비슷한 관련된 단어가 아니면 말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tree based biasing입니다. 러지 바이어싱이라든지 토큰 서프레션 같은 게 아까 프리픽스랑 비슷한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커스텀으로 디코딩을 할 때, 야, 이런 쪽으로 더 치우치게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GPT 같은 경우는 항상 말 시작할 때 great, perfect, 아니면 you're almost there. 뭐 이러면서 약간, 너 잘해. 네가 직감이 맞는 것 같아. 거의 다 왔어. 근데 내가 조금만 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알고리즘이 짜여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절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부정적으로 말 안 하잖아요. 넌 지금 잠깐 침울한 상태지만 곧 금방 회복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도록 디코딩은 아예 그냥 그런 말이 아니면은 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짜놨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인제 이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얘는 그 fine tuning을 하는데 사람이 피드백을 줘요. 그래 가지고 저 왜 GPT 가끔씩 답변 2개 띄워주고 어느 쪽이 좋아요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이 다 이거 human feedback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이 좋아요라는 선택 그 결과를 많이 받으면은 그쪽으로 그 좀 더 그러니까 행동을 하도록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GPT나 클로드가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메커니즘이 다른데 보상까지는 주지 않고요. 그냥, 요쪽이 좀 더 좋아라는 식으로 약간 몰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실제 작동하는 거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여튼 여러분은 이제 뭐 GPT나 클로드의 답변에 피드백을 주심으로써 이 휴먼 피드백에 참가하고 계신 거다, 사실은. 네, 그래서 GPT의 성격을 만들어가고 있으시다, 사실은. 네, 그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델 쪽을 건드리는 거였어요. 그냥 인코딩 단계에서 얘가 아예 모르는 LLM이 아예 알지를 못하는 인풋들을 학습시키거나 아니면은 이미 그냥 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쪽으로 좀 더 가중치를 주자, 이쪽으로 좀 더 확률을 몰아주자 이렇게 해서 수치적으로 내가 좀 더 원하는 쪽으로 편향을 시키는 파인 튜닝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이제 되게 내가 쓰이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그냥 누구나 딱 물었을 때 이거 하고 답이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다. 그런 프롬프트에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뭐 굳이 설명을 안 하고요. 아까 렉 테크닉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죠. 렉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2가지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량의 문서. 네, 되게 양이 많은 것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처리를 하고 싶은데 컨텍스트 윈도우가 부족하니까 그 다량의 문서를 집어넣어서 그 분석시키는 거, 렉 테크닉이 아주 좋고요. 그다음 다른 하나가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뭐냐면은 지금까지 얘기 나눈 거를 그걸 또 질문 답변 다 기억하면은 컨텍스트 윈도우가 너무 짧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소비가 많으니까 그 컨텍스트를 다시,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 무슨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 질문을 다 그대로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질문이 담겨 있어라는 메타데이터 딱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클로드가 답변한 거를 답변 그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답변 안에 무슨 내용 있어라고 메타데이터를 딱 붙이고 그 메타데이터랑 같이 그 다음번 프롬프트를 같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롬프트 처리하다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알아야 되네? 그러면은 이제 그 LLM이 여기를 참조해서 요거 이 메타데이터가 사실 벡터 DB에 있는 주소거든요. 요 주소에 지금 있는 내용 요거구나 하고 알고 필요한 부분만 딱 참조해서 다시 프롬프트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컨텍스트의 레그를 사용하는 건 되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가지 저번 시간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LLM한테 저희가 프롬프트를 주는 거는 무조건 다 일회성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일회성이에요. 얘는 여러분한테 그냥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요청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얼굴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뭐 클로드 MCP 통해서 이런 요청이 왔더라. 근데 여러분이 이걸 똑같은 걸 3번째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랑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무슨 얘기를 하던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매번 까먹습니다. 이거 스테이트리스예요. 아닌데요. 메모리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 메모리는요. 전부 다 앱단에 있어요. LLM 자체에서는 전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앱단에서 여러분이 이제 메모리를 좀 관리해 준다. 랭체인 같은 애들이 기본적으로 메모리 캐싱 이런 걸 해주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는요, 결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LLM한테는요, 컨텍스트 정보로서 프롬프트의 일부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거를 더 많이 기억시켜서 이 LLM이 진짜 나와의 대화를 기억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게 하려면 어떻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렉 테크닉 써야겠죠. 왜냐, 컨텍스트가 굉장히 많을 테니까, 그쵸? 너무 컨텍스트 윈도우를 넘어버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있다라는 건 다 앱단의 얘기입니다. LLM은 여러분을 절대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앱단에서 메모리를 기억했다가 그거를 컨텍스트 형태로 프롬프트와 함께 프롬프트의 일부로서 넣어준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가 이 맥락 정보가 너무 많아질 것 같으면 그때 렉 테크닉을 써서 벡터DB에다 뿌려주고 메타데이터만 LLM한테 줘서 참조를 할 수 있게 사전 색인 찾아보는 것처럼 색인만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더 말씀드릴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남은 것 중에 딱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른 것들은 이제 프롬프트 조정하시면서 해보시면 되는 것들인데요.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은, LLM이 만능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LM은 제네럴한 대중의 그것도 돈을 쓸 수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한테 적당히 한 80% 정도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말 범용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말 스페시픽하게 딱 여기에 요 용도로만 할 때는 이 대규모 large language 모델이 필요 없어요. 이게 왜 large여야 되냐 이거죠. 진짜 우리 회사에 아니면 우리 업계에 딱 여기에만 쓸 그거는 이제 specific language model 혹은 specialized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SLM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SLM 같은 경우를 처음부터 학습을 시켜서 다 구축을 한다? 약간 무리한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걸 하냐면요. 일단 원래 있는 LLM, 굉장히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학습을 한 LLM에서 일부 지식만 떼내서 작은 모델을 만들어요. 이게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distillation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지식 일부를 떼어내서 약간 떼어내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할 때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지식을 배울 때 우리가 책을 읽으면은 책에 있는 문구 하나하나를 그대로 기억하지 않잖아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뭉뚱그려서 기억하고 끝나죠. LLM도 똑같아요. 그 정확한 그 문장, 언어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이게 다 파라미터의 형태로 녹혀져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다 보니까 SLM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요 업계에 이 정보만 떼어오려고 하다가 이상한 것까지 같이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 수술을 한 사람이 이제 갑자기 어느 특정 단어를 발음을 못하게 됐다라든지 뭐 그런 연구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얘한테 이제 뭐 발전소 업계에 관한 정보만 이렇게 따로 떼서 SLM을 만들려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목적어를 인식을 못해. 막 약간 얘가 갑자기 말투가 이상해져. 약간 엄랭써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knowledge distillation은 굉장히 좀 까다롭게 전문 좀 약간 그 뭐죠,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하시는 분들이 약간 전문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굳이 이제 되게 특정한 업계에 특정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돌릴 필요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느리잖아요. 빨리 돌아가고 우리 업계만 잘 아는 SLM을 그냥 만들면 된다. 그 방법의 하나로서 제로부터 아예 그냥 우리 업계 자료를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그 제네럴한 지식이 있는 LLM에서 디스틸레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추가적으로 우리 업계 자료를 좀 매겨준다.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프롬프트 에즈 policy는요, 커서 룰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프롬프트가 아니라 네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룰이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좀 더 뭐라고 할까요? 프롬프트 내에서도 뭐라고 할까? 따라야 되는 상위 하위 레벨을 나누고 좀 더 통제권을 가져가도록 하는 프롬프트 넣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여기 있는 테크닉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좀 여러모로
네, 저도 좀 설명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LLM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결국 LLM은 여러분의 인간의 언어를 전부 다 토큰화 한 다음에 인베딩으로 만들어서, 즉, 벡터로 이해를 하고, 그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행렬 곱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벡터다. 벡터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트랜스포머는 인코딩과 디코더로 되어 있고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부분과 내가 만들어서 생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파인 튜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프롬프트만으로 처리가 될지 이런 판단도 되실 것이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렉 테크닉이라든지 MCP라든지 A2A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다 다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뭔가 이거보다 더 발전한 게 이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병렬적으로 함께 쓸 수 있는 테크닉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LM은 만사능통하지 않다. LLM을 사용해야 될 때, 아닐 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경우에 정말로 그냥 프롬프트만으로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진짜로 사람들이, 야, 학습까지 시킨다고? 라도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건지 이런 전략은 그러니까 LLM 사용에 있어서의 전략은 정말 여러분의 니즈라든지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